오후 세션 시간이 되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 퀘스트 시즌 3 세 번째 문제입니다. 직경 10cm 이하의 우주 쓰레기로 둘러싸인 지구 저궤도를 청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정말 흥미롭고 도전적인 문제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김현정 교수님,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박형준 교수님, 그리고 연세대 인공위성시스템학과 은용호 교수님, 이렇게 세 분이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분이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서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방효충 교수님께서 멘토로서 같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방효충 교수님은 우리나라 우주 분야를 대표하시는 학자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어제 새벽에 이루어진 우주 발사체의 성공적인 발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근데 줌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토의할 때 함께 모셔서 말씀을 같이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누가 먼저 하시나요? 네, 은용호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우주 세션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연세대학교 인공위성시스템학과 은용호입니다. 저희 팀에서 이제 제안하고 싶었던 문제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우주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제 연구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작은 규모의 우주 쓰레기로 둘러싸인 지구 저궤도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다시 청소할 수 있을까에 관한 문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해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제가 이제 먼저 약간 서두를 열어드리고 그 이후에 박영준 교수님께서 어떤 현재 기술들이 혹은 이제 최신 연구들이 그런 쓰레기들을 치우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번 그랜드 퀘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고민해본 어떤 다른 방식의 어떤 해결 방안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 드리고 싶은, 그리고 함께 이제 얘기 나누고 싶은 그런 쪽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이게 문제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뭐 조금 과장돼 있긴 하지만 저런 식으로 지금 현재 그 지구 저궤도가 아주 많은 물체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저 점들로 보이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인공위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집계가 안 돼 있는 것들 중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된 원인으로는 당연히 이제 그 인류가 우주 탐사를 시작한 이래로 60년대, 50년대 그때 이후로 너무 많은 이제 위성들과 로켓들의 잔해가 남아 있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이제 우주 공간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거의 무중력 환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궤도 운동을 시작한 물체들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이제 그 받는 아주 미소한 그런 대기 학력에 대한 저항력이 생겨서 수십 년간 남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도 90년대에 발사했던 우리별 위성 같은 경우도 아직도 궤도에 남아 있고 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아마 오늘 새벽이죠. 아마 보셨겠지만 로켓가 이제 발사하고 나서 1단은 이제 바로 지상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2단 궤도 한 300km, 400km 이후에 올라간 이제 2단 로켓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뚜껑을 열잖아요. 로켓 상단에 있는 그런 것들을 페어링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은 그대로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궤도를 돌게 되고요. 또 이제 수명이 다한 위성들이 있겠죠. 뭐 수십 년 전에 이제 발사된 위성들, 그런 경우에는 이런 문제 인식이 없었던 시절에는 자가 폐기라든가 혹은 이제 지구로 떨어지는 그런 기능들을 탑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곳에 남아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박한 확률이긴 하지만 우주 공간은 넓기 때문에 충돌로 인한 이제 파편들이 생성된 사례도 있었고요. 매우 유감이지만 이제 그 상대국의 위성을 공격하기 위한 기술 데모로서 한번 위성을 폭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지구는 이제 여러 가지 궤도들이 있지만 특히나 이제 저궤도가 한 500km에서 1000km 정도 되는 그곳에 저희가 저궤도라고 부르는데요. 저궤도가 이제 너무 많은 물체들로 둘러싸여 있다. 물론 그러니까 사진으로 보시는 거는 이제 AI 이미지긴 하지만 저런 식으로 수많은 이제 갖가지 물질들이 지구 저궤도를 계속 둘러싸고 돌고 있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략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저 초록색 혹은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물체들이 현재까지 이제 작동이 확인된 그런 위성들이고요. 약 10,000개 이상.
혹은 그 이상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위성 통신이 시작되잖아요. 본격적인 저궤도 위성 통신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스타링크 같은 위성은 이제 수천 대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위성들이 올라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색 그리고 주황색,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점점 작아지는 사이즈의 물체들인데 10cm 언저리까지는 그 저희가 지상에서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레이더라든가 혹은 이제 뭐 망원경이라든가 레이저를 쏴서 돌아오는 빛의 정도를 보고 파악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주황색, 노란색으로 표시된 저 수많은 점들은 사실은 통계치입니다. 저희가 예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숫자의 물체들이 있겠구나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탐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물체가 이제 올라가는 속도가 최근 들어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그 너무 많은 이제 위성 발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스타링크라든가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의 펠컨 9 같은 재사용 발사체의 도입으로 인해서 매년 이제 한 번, 두 번이었던 그런 연례 행사가 요즘에는 막 한 달에 한 번씩 쏘고 또 한 번에 이제 수십 대의 위성을 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2010년대 초반부터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작은 이벤트 같은 것들은 저기 2010년대 전후로 있는 아주 살짝 올라간 부분들이 있는데요. 2007년과 2009년에 한 번의 충돌 사례가 있었고 한 번은 이제 자국 위성을 폭파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아까 추세를 봤을 때 이제 10년대쯤부터 이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 어리던 시절에는 위성을 한번 쏜다던가 혹은 이제 뭐 달에 간다든가 아니면 우주왕복성이 한번 올라간다든가 하는 거는 정말로 이제 매우 드문 사례였습니다. 1년에 한 번 혹은 몇 년에 한 번 이런 사례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많은 이제 물체들이 저궤도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탐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상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기술들이 있는데요. 왼쪽 오른쪽 왼쪽 위에 보시는 것이 이제 주로 이제 스타링크 위성이 처음 사출되었을 때 아까 여기서 보이는 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스타링크 팩인데요. 저것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지구 저궤도에 올라가서 사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땅에서 보게 되면 저런 식으로 보입니다. 점점점 이렇게 약간 저희는 이제 트레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기차 행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저런 식으로 수많은 위성들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저걸 이제 샷을 찍었을 때고요. 저걸 만약에 장노출로 찍게 되면 그냥 선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저거는 이제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그런 망원경 같은 것들로 촬영을 한 것이고요.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오른쪽 아래 보이는 저런 빨간색 빔 같은 것들이 보일 텐데 혹은 이제 콘 같은 것들이 보일 텐데 그런 것들을 왼쪽 아래에 있는 어떤 레이더 기지를 통해서 그 특정 하늘의 특정 지역을 계속해서 스캔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히나 지구 저궤도 같은 경우에 물체들이 어디 있는지 어떤 속도로 가고 있는지 어디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카탈로그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계점이 있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큰 물체는 쉽게 탐지가 됩니다. 현재 지구상에 있는 기술로도. 하지만 이제 거리의 문제로 인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한 400km 정도부터를 저희가 저궤도라고 부르는데 그 먼 거리에 있는 작은 물체를 탐지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10cm 이하다. 그러면 이거는 뭐 우리가 현재 여기서 무언가를 통해서 부산에 있는 10cm짜리 물건을 이제 탐지해내는 것인데 말만 들어도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작은 우주 쓰레기 저희가 부르는 그런 것들의 탐지와 그리고 제거 이런 것들이 매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주 쓰레기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라고 하시면은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어떤 물체가 지구 궤도를 돌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속력이 필요합니다. 뭐 제가 자꾸 저궤도를 말씀드리는데 저궤도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한 7.8에서 9 정도의 시속이 필요하거든요. 킬로미터. 그러니까 킬로미터 퍼 세크입니다. 그래서 물건은 작지만 물체는 작지만 질량도 뭐 별거 아닙니다. 뭐 수십 그램이 될 수도 있고 수그램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10cm짜리라고 하면 뭐 금속이다 보니까 킬로 단위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운동 에너지는 이제 제곱에 비례하잖아요, 속도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강력한 이제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에 이제 부딪혔을 때 뭐 미세 손상 정도면은 좋겠는데 스쳐 지나가면서 근데 이제 정면으로 온다던가 옆에서 이제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관통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정면에서 박았을 때는 너무나도 에너지가 세다 보니까 그곳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크레이터도 남기기도 하고 관통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이거를 저희가 초반에는 몰랐어요. 우주 그 탐사가 시작될 때는 전혀 모르다가 우주 왕복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알게 됐습니다. 우주 왕복선이 지구에 와서 보니까 왼쪽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게 이제 외부에 있는 코팅 그런 보호막인데 저기에 자꾸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제 돌아서 보니까 그런 조그마한 물질이 충돌을 했을 것이다라고 해서 계속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알아보게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 이제 비슷한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우주 왕복선은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례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가 그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 국제 우주 정거장 외벽 솔라 패널 이런 곳에서도 그 충돌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위성들은 이제 지구에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리가 불가능하다. 뭐 허블 우주 망원경 같은 정도 급이 되지 않는 이상 한 번도 올라가서 수리를 수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고장이 나게 되면은 수리를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작은 우주 쓰레기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이런 슬라이드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살짝 예시인데 만약에 시속 수만 킬로미터의 어떤 저런 작은 것이 저런 쇳덩어리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은 저런 식으로 쇠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크레이터를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공위성이나 어떤 우주 비행체의 벽은 저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냥 뚫고 나가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위성 간 충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어떤 CG인데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이따 보시면은 사건이 발생할 겁니다. 요건 이제 이사라고 하는 유럽 우주국에서 이런 우주 쓰레기 파편에 대한 어떤 그 문제 인식을 돕기 위해서 제작한 어떤 CG 같은 것인데요. 저런 식으로 다른 이제 우주 물체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작은 파편보다는 훨씬 더 큰 것이 와서 다이렉트로 이제 충돌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라는 건데 사실은 위성이 파괴되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이 더 문제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바른데 이제 저 보이시죠? 저 수많은 이제 파편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완전히 퍼져버리진 않습니다.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일대를 구름을 형성을 해서 계속 궤도 운동을 하거든요. 그럼 마치 무언가 그물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트랩 같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돌면서 그 앞에 있는 이제 다른 나라의 이제 혹은 이제 우리나라의 뭐 그런 위성들을 위협하게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는 이제 어떤 연쇄 작용 혹은 캐스케이드 이벤트라고 부르는데요. 뭐 하나의 물체가 와서 다른 위성을 이제 충돌을 했다. 그럼 이제 그 위성은 파괴가 되겠죠. 그럼 이제 또 파편이 발생하고 그 파편들은 다른 곳에 가서 또 뭔가 문제를 일으키겠죠. 그럼 이제 체인 리액션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제 이 연쇄 작용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이걸 막을 수 없는 마치 이제 저희가 요즘 많이 나오는 어떤 기후 위기, 기후 변화 같이 몇 도 올라가면 막을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이거를 치우지 못하고 더 이상의 우주 탐사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저희 쪽에서는 이제 캐슬러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인식은 꽤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한 90년대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기구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었는데요. 뭐 IADC라든가 아니면 UN 혹은 이제 미국 나사나 아니면 미국 국방 혹은 이제 유럽 우주국에서도 의견을 모으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고 있는데 어떤 커다란 위성 단위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현재도 레귤레이션이 진행 중이지만 규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뭐 새로 올라가는 위성들은 자가 폐기 혹은 이제 스스로를 이제 지구상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그런 장비들을 가지고 올라가야 하고요. 혹은 이제 지구 정지궤도 훨씬 높이 있는 46,000km에 있는 그런 위성들은 어쨌든 임무가 끝날 때쯤에는 다른 곳으로 이제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충돌 위험성이 없는 곳으로 보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너무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스스로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죠.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상에서 탐지가 너무 힘들고 또한 탐지도 안 됐기 때문에 애초에 카탈로그화돼서 잘 분류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직도 제거에 대해서도 아직
깊이 논의가 된 바가 없고요. 해서 이제 다음으로는 서울대학교 이제 박경준 교수님께서 현재 인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항공우주학과 박형준입니다. 앞서 은영호 교수님이 이제 우주 쓰레기 지구 저궤도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탐지가 어렵고 분류가 어렵다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점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서는 이제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주로 포획 단계에서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10cm 미만 우주 쓰레기 제거가 어려운 이유는 이제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탐지가 어렵고 또 비용과 효율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치운다고 지금 어디서 돈을 준다거나 뭐 상업적으로 이제 활성화돼 있는 분야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수익 모델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나서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결을 하려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기술이나 운영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잘못해서 이제 뭔가 우주 쓰레기에 또 보낸 위성이 맞아서 다른 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직 성숙되지 않은 기술이나 어떤 획기적인 이런 기술이 나오지 않으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지금 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우주 쓰레기 포획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미국 나사와 유럽 우주국 이사가 이런 두 가지 미션을 이제 한 5, 6년 전에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셈1이라는 임무가 있고 이디올빗이라는 임무가 있는데, 오셈1은 이제 로우파를 가지고 다가가서 이렇게 잡아서 내려오겠다라는 그런 이제 로우파를 이용하는 이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떤 큰 사이즈의 위성에 대해서는 로우팔이 이제 가능한 기술로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문제점은 이 기술마저도 너무 비싼 나머지 이제 개념 설계 이런 걸 진행하다가 이제 두 임무 다 이제 조기에 종료되고 실제 개발까지 못 간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뭐 작은 위성에 로우팔 달아서 가는 거는 테스트를 하고 있는 기술 검증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업 그 회사들이 또 다양한 로우팔을 달린 위성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전자기적 현상을 이용해서 이제 도킹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자기력을 이용한 그런 회수 아니면 포획 장치 등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아스트로스케이라는 회사가 이제 이러한 우주 쓰레기 포획을 실제 실증을 하기 위한 그런 단계적인 임무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 우주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클리어 스페이스 1이라는 임무를 이제 이전에 그 개념 설계를 했던 임무를 다시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거에서는 이런 식의 개념이었지만 기술적으로 이제 쉽지 않다는 걸 깨닫고는 이제 로우팔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에서 우리별 위성을 포획하고 제거하는 임무를 실제 5년 가량의 시간을 가지고 지금 이제 임무를 개발하고 있으며, 5년 이내에는 우리도 우리별 위성을 이제 다시 그 지구 저궤도로 지구에 재진입시켜서 태워버리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영상은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마찬가지 개념으로 로우파를 이용해서 이제 조금 더 큰 위성, 이 위성은 아리랑 1호 위성인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개발했던 약 높이가 2m에서 3m 가량 되는 그런 위성이고, 이제 이런 거 큰 위성을 할 때는 이렇게 로우팔로 어떤 식으로든 이제 포획을 할 수는 있겠다, 이런 식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우주 쓰레기 포획 임무 단계는 이런 식으로 일단 위성 한 대를 보낸 다음에 이제 포획하려는 대상 물체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물체를 가지고 다시 궤도를 쭉 내려서 이제 대기가 더 밀도가 높은 곳으로 가져온 다음에 이제 대기권 진입을 시켜서 태워버리고 이제 다른 위성이나 우주 쓰레기를 찾으러 가거나 아니면 그 위성이 같이 사라지는 이런 식의 임무로 이제 대부분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바로 이해가 되시겠지만 10cm 미만의 작은 그런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비용적으로 아주 쉽지 않은 그런 해결 방안이 되겠고요. 이제 또 다른 아이디어는 그물 포획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물로 여러 대의 위성을 이제 포획해서 가겠다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우주에서는 그 미세 중력 상황이고 이제 반동이나 이런 반작용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그물로 연결된 이 케이블이나 끈 같은 테더 같은 이런 거를 제어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도 여러 가지 검증 단계를 거쳐야 되는 상황에 있고요. 또 다른 아이디어는 이제 레이저를 이용한 비접촉 제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이제 계속 조사를 해서 우주 쓰레기의 궤도 속도를 줄임으로써 이제 대기권으로 추락을 유도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아직 기술 검증이 되지 않았고 이제 얼마나 센 레이저로 어떻게 이제 접근해서 보낼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연구도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고 뭐 비슷한 아이디어인데 이제 더 센 레이저를 우주가 아닌 지상에서 이제 우주 물체를 조사해서 뭐 떨어뜨리겠다 이런 식의 개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결국엔 대기권의 산란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레이저 출력 같은 문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지금까지의 기술은 이제 정밀한 접근 및 제어가 필수적이고 또 이렇게 한 대씩 추적해서 가서 잡고 내리고 다시 올라가서 잡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연료와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지금 잡으려는 그런 우주 쓰레기들은 10cm 미만의 작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가서 포획해서 없애기에는 지금까지 접근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미래 기술 아이디어로는 이런 전도성 밧줄을 만들어서 이제 여기에다 전류를 흘리면 자기장이 이제 형성이 되고 그럼 이제 전자기 그물이 되면서 작은 금속 파편이나 이런 것들은 이 그물에 이렇게 붙게 되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결국은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위성 한 대가 이 그물을 끌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앞서 로팔보다는 더 많은 수의 우주 쓰레기를 포획을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이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관점과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가 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카이스트 김현정 교수님이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항공우주학과 김현정입니다. 두 교수님 얘기 통하셔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고 앞으로 저희가 헤쳐나가야 하고 가지고 와야 되는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은지 많이 느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은 하나의 아이디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환경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한 가지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음 장을 넘기기 전에 어떻게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어떻게 보면 집안에 떠돌아다니는 먼지들일 수도 있는 거고요. 해양에 있는 정말 플라스틱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작은 사이즈로 퍼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집에서는 그냥 진공청소기 가지고 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바닥이 있으니까 접촉면이 있으니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달리 생각해 보면 뭐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모으면 될 텐데 먼지 털이기 가지고. 근데 우주는 아쉽게도 지구와 같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은 저희가 생각해 본 방법은 우주를 바다처럼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흐름을 읽는 그러한 방법으로 청소가 가능한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주의 흐름을 읽어서 바다 청소하는 것과 같은 전략을 가지고 오자 하는 생각을 감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양 쓰레기 수거 기술이 굉장히 많이 진화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끔 어느 뉴스에 바이오 지오그래피 이런 데 보시면
거대한 돌고래가 등에 뭐 굉장히 많은 쓰레기를 가지고 온다거나 입안에 가득 플라스틱을 갖고 온다거나 이렇게 하면 청소를 하고 이게 굉장히 큰 문제고 앞으로 우주에 있어서도 이게 굉장히 난제고 해결해야 하는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하나로 모아 갖고 오면 청소가 가능한데 그러한 방법들, 다양한 방법들이 진화되면서 해양 쓰레기 수거 기술이 진화를 해왔습니다. 근데 아마 최근에 이렇게 흥미있는 결과를 한번 보실 수 있었을 텐데 해류와 바람 흐름을 분석을 해갖고 쓰레기가 자연적으로 모이는 위치에 부유식 포획 시스템을 배치하는 방법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비디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이어 방법인데 자연은 말 그대로 회용돌입니다. 그러니까 소용돌이, 회용돌이 이런 방식인데 그러한 지점이 존재함으로 인해 갖고 쓰레기가 이렇게 모여지는 그런 공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Every minute, a garbage truck worth of plastic enters the ocean, contributing to the Great Pacific Garbage Patch. But the patch isn't really a patch. It's actually two swirling clouds of debris, which often aren't visible on the surface. The natural currents have created 5 whirlpools like this around the world, called gyres, and each one collects trash. Nonprofit organization The Ocean Cleanup is working on cleaning up the North Pacific Gyre using this thing. It's a flexible barrier stretched between 2 ships with a shallow screen hanging off. The idea is to consolidate floating plastic, making it easier to collect about once a week. The Ocean Cleanup says in total it's removed more than 200 metric tons of plastic from the Pacific Gyre. Yet it's only about 0.2% of all the plastic that might be floating here. 이것이 자이어입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모여지는 해양에 있어서 자연적으로 모여지는 쓰레기들이 모여지는 공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집에서 청소하다 보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먼지들이 한 곳으로 모아놓고 보면 꽤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여지는 점에 흐름을 알면 효율적인 수거가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양 쓰레기 수거는 단순한 수거가 아니라 환경의 흐름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우주 환경에서도 유사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 해류 같은 경우에는 궤도 역학으로 접근할 수 있고 수렴 지점은 파편의 밀집 궤도 지점 10cm 이하의 그 파편들이 모여지는 지점 그리고 부유식 수거 방식은 다양한 방식들이 박형준 교수님이 소개하신 다양한 방법들의 수거 방식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협동 위성 감시 시스템을 이용한 방법들이 제한되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주에서도 이러한 전략이 가능할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물론 존재합니다. 우주의 조류의 개념은 자연적인 흐름으로 같이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힘들은 앞으로 소개시켜드릴 다양한 힘들이 있지만 우주 환경에서의 이러한 힘들은 고전 역학에서는 물론 미약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어서 파편의 궤도 변화나 응집 현상, 즉 자이어 현상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응집 지점의 우주적 대응은 상대적으로 파편이 물집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에리오 같은 경우에는 에리오부터 에리오까지 그 궤도에 있어서는 경도 위도범위나 지구 자기장과 상호작용이 집중되는 구역에서 상대 속도가 감소되거나 혹은 미세 파편이 10cm 이하의 미세 파편이 정체되는 밀도 증가 구역이 존재하지 않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있어서 저희 우주 AI 팀은 AI가 이들을 추적 예측해서 우주 자유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안을 해보았습니다. 즉 바다는 다시 말해 우주 환경이고 해류, 바람 같은 경우는 태양 복사, 솔라 웨더, 그 다음에 지구 자기장, 플라즈마 드래그 그리고 대기 학력 같은 경우는 초저궤도 비에리오에서 더 큰 영향을 주는 다른 팩터가 됩니다. 그리고 밀도, 온도 차이 같은 경우에는 공간 플라즈마 밀도 차나 전압 분포 차이로 인해서 활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물론 한계는 존재하게 됩니다. 해류 같은 경우 그리고 우주의 경우는 동일한 환경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로그래비티도 존재하고 게다가 진공이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의 움직임이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그렇지만 우주에 따라서 우주의 진공은 바다와 결정적으로 다른 현상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큰 팩터는 바람 유체가 없는 진공이라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7승, 19승, 8승, 9승 산 위로 올라갈수록 고도가 높아질수록 진공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저희가 숨쉬기가 힘들고 밥 끓이기가 힘들고 하는 것처럼 그게 굉장히 높은 400km, 600km로 올라가게 되면 굉장한 진공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수렴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류는 압력구배나 밀도차, 바람 등으로 인해서 유체를 수동적으로는 운반하지만 우주는 기본적으로 입자 간의 충돌이 존재하지 않는 무작위 산람, 플라스틱 모션이 일어나는 공간이고 따라서 자연적으로 뭔가 모이기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외부에서 인위적 잔치를 마련해 주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닝허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의 파편으로 움직임이 존재하게 됩니다. 5에서 15km/s 그거는 정말 총알에 뚫고 지나가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파편 간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고 진공에 개별적으로 운동 에너지를 보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없다면 정체되거나 멈춰서 응집되는 효과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가지 환경을 잘 활용을 해서 이해를 함으로써 우리가 바다처럼 모이는 곳에 그물을 친다는 개념을 우주 환경에서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우주는 진공 속이기 때문에 흐름이 없는 진공이라 자연적으로는 절대 모이지는 않고 그리고 자기장, 복사압, 궤도 역학 등을 이용해서 인공 응집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들을 이해하고 이러한 인공 응집 장치를 마련해서 AI가 그 응집 지역을 찾아가서 우리가 일정한 방법으로 모아질 수 있다면 하나씩 잡는 이렇게 비효율적인 이런 방법보다는 분명히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작은 10cm 이하의 우주 먼지, 우주 파편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판 오션 클린업은 상상이 아니라 공학 설계의 문제이며 현실적으로 연구 가능한 기술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파편 밀집형 이온빔 구동 장치를 이용하고 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거대한 팽창막을 이용해서 파편 밀집 장치를 이용해 갖고 모이게 하고 또 콜렉트하게 된다면 우주 환경 속에 있는 파편들의 인공 밀집 유도를 통해서 이러한 해양처럼 활용하는 우주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환경에 있어서 차대의 힘 조합은 이 밀집 유도를 위한 4개의 힘 조합은 크게 전기장, 자기장, 광자, 플라즈마로 존재하게 됩니다. 대표 장치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들이고 물론 더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도출될 거라고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장 펜스나 전기차 판넬을 이용해서 하전 입자의 차이를 유도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전압 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정밀 전압 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자 같은 경우는 태양 복사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태양 복사압의 패턴을 조절함으로써 망막의 파편 응집을 조절하고 그러한 것들을 기대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그 파편들이 누적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초저궤도에 극한되는 한정되는 팩터이긴 한데 드래그 버블이나 전리층 제어 등을 통해 갖고 항력 유도 감소를 통해 갖고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게 된다면 저희가 모아지는 것들을 수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 궤도 환경에서의 위 힘들은 전기장, 자기장, 광자, 플라즈마들의 이런 힘들을 잘 알고 이해하고 활용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이용한 음직 장치를 저희가 개발할 수 있고 실제로 파편의 밀도 국지화, 덴시피케이션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왜 이러한
기술이 필요하고 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주 환경이 이렇게 극한되고 다양한 환경이라는 것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지 지금의 우리가 이러한 기술들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겠구나 하는 한시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좀 더 글로벌한 난제로 바라봐 주시고, 우리가 한국이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리더십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하나의 그러한 스텝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주 쓰레기 문제는 인류 공동의 도전이자 미래 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까 두 교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 거 인내로 청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 갖고 대기권이 꽉 차 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의 우리는 어떤 것도 앞으로 내보낼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난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주를 지키는 기술을 통해서 인류가 기여하고 한국의 우주 상황 인식과 우주 능동 제어 기술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쓰레기 관리, 제거 노력 기술이 진행되고 있지만 특히 10cm 미만의 소형 파편에 대한 실질적 재경 기술은 아직 굉장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작은 파편까지 청소하는 단계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 그랜드 퀘스트를 통해서 저희 AI 우주 AI 팀은 지속 가능한 궤도 생태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줄을 던지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10cm 이하의 파편들을 수획하고 수집하고 모으고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까? 그 하나의 문제점을 가지고 다양한 다른 하위 질문들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작은 파편들을 수거하기 쉽게 우주 파편 축적 구역에 모을 수 있을까? 또 그것을 어떻게 트래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전기 추진 기반 저비용 소형 위성들이 협력해서 파편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단순 수거를 넘어서 미래 자율 감시 및 정화 시스템을 전체적인 통합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의 다양한 생태계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술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새로운 시점의 질문들입니다. 궤도 환경 흐름 모델링을 위한 데이터 확보, AI, 컴퓨터 사이언스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걸 통해서 위성군, 센서, AI 분석 체계들이 새로운 산업계들이 발전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거 완화 기술 개발을 통해서 저비용 위성 플랫폼뿐만 아니라 전기 추진 시스템, 포획, 제거 장치들도 같이 공통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 의견을 모아서 발전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책 제도 측면에서도 우주 이용 주체 간의 협력과 공동 자원으로서의 우주 인식 강화에 있어서 우리 한국이 리더십을 가지고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장기적으로 우주 미세먼지나 파편이 수십 년 누적돼서 재사용, 탐사, 통신 인프라 모두 영향을 받고 앞으로는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양에서 배운 흐름을 잃고 이것을 이용하는 청소 전략을 우주 궤도 환경에 적용하고 궤도 생태계 관리 전략으로 확장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감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파편을 추적하거나 일대의 물리적 포획이 가능했습니다. 왜? 크니까요. 크니까 가능했습니다. 하나하나 수획하고. 하지만 10cm 이상의 대형 파편에 대한 중심적인 기술이 지금까지 개발이 되었던 거고, 앞으로는 우리의 미래는 to be, 앞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냐? 10cm 미만 미세 파편까지 포괄하기 위해서는 파편 흐름을 예측하고 구역 단위 관리를 통해 갖고 저비용 플랫폼으로 대량 처리를 통한 효율을 극대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AI 모델링, 전기 추진, 비접촉 궤도 제어, 새로운 소자, 그리고 센서 기술 모든 것들이 같이 융합되어서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발성 쓰레기 수거가 아닌 그 이상 지속 가능한 궤도 생태계 관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되고, 지금 바로 이 시점에 저희가 던지고자 하는 그 그랜드 퀘스트입니다. 우리는 우주를 이해하고 지켜야 할 때입니다. 저는 작년 카이스트에 부임하기 전에 나사에서 16년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희 맨날 얘기하는 게
I need my space라고 늘 얘기합니다. 내 공간 좀 줘.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인데 우리 앞으로는 우리의 스페이스가 필요합니다. 이런 스페이스를 지키고 유지하고 앞으로 더 많은 개발을 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나가서 더 많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I need my space를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 다시금 직경 10cm 이하의 우주 쓰레기로 둘러싸인 지구 저궤도를 청소할 당신의 아이디어를 저희 3명의 우리 발제자 교수님들은 같이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제를 마치고 토론을 저희가 하게 될 텐데요. 토론을 하기 전에 화면에 지금 방해춘 교수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아마 지금 방 교수님 얼굴이 되게 피곤해 보이시는 게 아마 한잠도 못 주무셨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수님도 거의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우주 분야에 계신 분들은 오늘까지도 아마 거의 지금 잠을 못 주무시고 특히 교수님은 위성에서 아직 신호가 와야 될 게 기다리고 계셔서 오늘도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은데 저는 이 문제 뭐 다른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 문제를 들으면서 이렇게 가슴이 웅장해진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만 하고 있을 때 많은 나라들이 걱정만 하고 있을 때 한국이 나서서 이 국제적이고 인류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 솔루션 한번 내보겠다라고 이렇게 던지시는 세 분의 그 결기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지금 발표를 제가 보면서 많은 새로운 용어들을 만드신 것 같아요. 파편의 밀도 국지화라는 표현도 제가 봤고 파편 밀집용 이온빔 구동장 이런 거 다 만드신 말이죠. 네. 네. 한 10년쯤 있으면 아마 이 분야의 교과서에 실릴 용어들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는데 아마 중간에 그 이미지로 잠깐 보셨을 텐데 거대한 팽창막 같은 걸로 이렇게 수집하는 그 장치 개념도 이번에 새로 이 발표를 위해서 만드신 거죠. 네. 아마 굉장히 역사적인 발표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청중으로부터 질문을 조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고 앞에 마이크가 있으니까 그 누르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쪽에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재학 중인 조용현이라고 하고요. 우주 쓰레기 제거 방식 중에 레이저 방식이 컨셉은 있지만 실증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 무기 쪽에서는 뭐 트럭이라든가 함정에서 레이저 무기를 달아가지고 날아오는 미사일이나 드론을 격추시키는 그런 기술은 많이 실전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식의 레이저를 우주에 보내가지고 쏘는 데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왜 그 실용성이 아직 없는지 그런 점이 궁금합니다. 네, 예,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항공우주공학과 학생분이 질문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저께 그 누리호 4차 발사가 아주 성공적으로 돼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실제 지금 학생분들이 실제 우주를 더 개발하고 그런데 앞장서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신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레이저가 지상에서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우주에 가서 아마 국방용으로는 테스트가 이미 진행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방이나 그 안보적인 차원이 아니고 이걸 이제 단순하게 우주 쓰레기 제거를 위해서 올려서 실험을 하는 것은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 아무래도 가장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경영 기술로 인군 경영 기술로 인간의 다른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또 인구들이 많이 생기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거의 군사적인 목적이나 아니면은 우주 쓰레기도 이제 작은 거, 큰 거는 이제 이 방식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파워 자체도 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기술이 지금 활발하게 좀 실증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상 무기 체계 같은 경우에는 그 강력한 레이저를 조사해서 센서를 파괴하거나 그 열을 올려서 그 미사일이나 상대 뭐 전투기나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파편이 발생하겠죠? 네. 그러면은 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다른 파편이 발생하고 그거는 좋은 방식이 아니고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레이저 조사를 통해서 물체를 제거하자는 말은 그 포톤의 모멘텀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톤의 모멘텀을 전달을 해서 그 물체의 속도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줄게 되면은 궤도가 낮아지게 되고 대기권에 들어오게 되고 자동으로 타버리게 된다라는 원리입니다. 좀 원리가 좀 달라요. 그러면 그 혹시 추가 질문해도 네, 되겠습니다. 네, 네, 뭐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그 레이저 방식의 우주 쓰레기 제거 방식이 뭐 포톤의 운동량 전달뿐만 아니라 그 표면을 기화시켜 가지고 그 기화된 그 물질이 어떻게 보면 추진력을 내 가지고 그 우주 쓰레기의 속도를 줄이는 컨셉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방식도 지금 실용성이 많이 없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뭐 실용성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일단 맞출 수 있느냐 없냐가 제일 먼저고요. 말씀해주신 방식은 그 그러니까 우주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지구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이제 소행성 충돌 회피 기술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구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소행성이 오고 있을 때 저희가 탐사선을 보내서 거기다 레이저를 조사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모멘텀을 잃게 한다던가 물질들을 날려보내서 이제 궤적을 이제 바꾸는 그런 연구들은 진행이 됐는데 뭐 저거든 이거든 실증된 적은 없죠. 예, 컨셉 단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바이오소재공학 전공에서 지금 재학 중인 성기호라고 합니다. 제가 우주 분야에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 흐름을 통해서 우주 쓰레기를 이렇게 포집하신다는 그런 걸 제안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러면 그냥 지금 가동 중인 인공위성이랑 가동이 종료되고 쓰레기화된 우주 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혹시 제한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제안하는 가동되고 있는 위성과 아닌 위성에 대해서 지금 질문 자체가 저희가 그 방법을 제안한 해양쓰레기 모으는 같은 것처럼 해류를 이용하자는 거는 작은 사이즈의 파티클에 대한 것들입니다. 10cm 이하. 그래서 10cm 이하로 구동되고 있는 위성에 대해서는 지금 10cm 이하는 대체로 파편들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성이 활용되고 있지 않은 그것들이 아까 교수님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깨져서 이미 작은 사이즈의 파편들 미션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깨진 파편들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로 다이렉트 사이즈만으로도 이미 미션이 종료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큰 사이즈로 이게 미션이 종료되고 종료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생각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제 같은 경우는. 포진망을 크게 펼쳤을 때 네네. 거기 작은 애들만 걸려들면 다행인데 그쵸. 살아있는 웬만한 큰 위성도 거기 걸려들면 어떠냐, 어떻게 되냐 그런 그쵸. 질문이시죠.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너무 작은 거에만 저희가 그러니까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생각도 못한 그 문제점을 이제 홀을 네. 찔리신 건가요? 예. 네. 근데 그런 생각도 앞으로는 실제 고민을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포집하는 그 응집 밀집 구역이 한 600km에서 800km 네. 고도 사이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굉장히 위성이 실제 많이 많기 때문에 생각해봐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멸치 잡으려고 멸치망을 펼쳤는데 고래가 걸려들면 그러니까요. 지금 쓰레기를 잡으려고 했더니 물고기가 잡혀버리면 이거 큰일인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던지는 그랜드 퀘스트는 모두 답이 없는 문제인데 아주 좋은 추가 질문을 또 네. 해주셨네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또 혹시 질문?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잘 들리?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교수님 지금 네, 안녕하세요. 잠문 좀 주무셨습니까? 어제 한잠도 못 잤습니다. 네, 제가 어제 누리호 발사 현장 참관을 했고요. 봤는데 이제 끝나니까 숙소 가니까 3시쯤 됐어요. 그래서
잠을 억지로 청하려고 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뭐 이제 잠자리도 바뀌었고 또 흥분도 되고, 네, 뭐 그랬습니다. 아주 벅찬 하루였고요. 제가 항공우주를 하지만 이 발사 장면을 그렇게 또 현장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발사하는 걸 직접 보는 건 그거는 행운이었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 어제 이제 발사할 때 이제 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발사관리위원회를 마지막 엽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7시 20분쯤에 열어서 최종 고노고를 결정하는데 그 두 가지가 가장 큰데, 하나는 기상입니다. 기상. 특히 고공풍이죠. 지상풍보다는 고공풍을 항상 측정을 해서 그걸 마지막 그 시간에도 측정을 해서 이제 기상하고, 두 번째가 이제 사실 충돌인데, 그러니까 충돌하니까 우리가 디브리가 생각이 나는데, 그 디브리하고 충돌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제 특히 이제 국제 우주정거장 이런 우리가 잘 알려진 큰 오브젝트하고의 충돌을 다 예측을 해서 그거를 피해 가지고 시간대를 정하게 되는데요. 예, 그걸 다 종합해서 이제 고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발사위원회에서 이제 진행을 한 것으로, 예, 그렇게 들었고, 저는 이제 발사 관리도 점검단으로 이제 제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네, 어떤 바쁘갔던 벅찬 하루였습니다. 오늘 굉장히 저희 자료 발표 준비해 주시고 발표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고요. 교수님께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금 뭐 작은 쓰레기, 그리고 1에서 10cm가 약 100만 개 정도 굉장히 많은 이제 크기가 예상이 지금 이렇게 좀 추산이 되고 있고, 또 대부분 그런 쓰레기들이 이미 이제 한 보통 저궤도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600에서 800km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네, 이미 어느 정도 모아진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많이 이제 집중을 뭐 하는데, 이제 집중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는 이제 목표는 정해졌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기존에 있는 어떤 개개의 큰 디브리에 접근하는 방식이 어찌 보면은 이제 아날로그식, 예, 원투원, 뭐 아까 우리 윤영호 교수께서 하셨듯이 경제성이라든지 아직은 동기가 충분하지 않죠. 그 하나를 내가 가서 애써 제거할 동기가 충분하지 않은데, 이제 미래에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지금 어제 저는 3단형 이렇게 분리할 때, 저는 어제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디브리 많이 나왔습니다. 네, 3단 딱 분리할 때 보면은 디브리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게 퍼집니다. 예, 무중력에서 여러분들 파편이 튀는 걸 보면은요, 지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피직스입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은 참 아름답할 정도로 무수히 많은 작은 또 파편들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기계적으로 뭐가.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린 김현정 교수님이 새로운 그 4가지 힘, 이런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디브리의 흐름은 이 4가지 힘하고 이제 만유인력인데요. 저희가 어쨌든 이 이제 위성은 디브리 움직이는 거죠. 가만히 서 있는, 해류하고 보면 해류는 그냥 스태틱한 거고, 이 디브리는 계속 움직입니다. 잠시도 서 있을 수가 없죠. 서 있다는 거 이제 지구로 추출하겠다는 것. 움직이는 어떤 속도의, 우리 위치 에너지보다는 운동 에너지, 속도 벡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속도 벡터만 살짝만 틀어주면은 그게 이제 그 속도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한쪽으로 모일 수 있는 효과가 직간접적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래비티 트랙터라는 거하고 일렉트로스태틱,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방법들이 이미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대한 위성이 다가가서 이제 트랙터의 근처가 만유인력 상대 운동에 의해서도 살짝 바꿔주면은 이게 계속 속도 방향이 벡터기 때문에 3차원에서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뭐 모은다 이런 개념들이 조금 컨트롤이 되고, 그 다음에 수집하는 거 자체는 이제 제가 이제 다중 쓰레기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하나가 아니라 다중 쓰레기는 지금도 뭐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제 하나의 로봇 청소기 같이 우주를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가 아니라 이제 다수의 우주 쓰레기 파편들을, 작은 파편들을 온흡이 돼서, 지상에서는 어렵고 궤도상에서 스타트래크라든지 센서로 가능합니다. 네, 지금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런 거를 인식을 하고 캡처를 해서 여러 쓰레기를 한 번에 이제 모아야 됩니다. 예, 통에 담는 걸 쉽게 말해서, 예, 통에 담아가지고 그 통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재진입 모듈을 그런 모듈이 있습니다. 역추진해가지고 하면은 디브리를 하는데, 이번에 누리호 같은 경우는 3단이 지금 어제 500, 600km에서 분리가 됐는데요. 그 3단이 약 20년 정도 걸립니다. 떠 있다가 지상으로 다시 진입해서 이게 이제 이게 브레이크업 번아웃 되는 게 20년 정도 예상이 되니까 600km니까요. 그런 걸 보면 이게 20년을 만약에 우리가 10년을만 단축해도 또는 5년만 단축해도 엄청난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쓰레기의 어떤 다중 그런 작은 쓰레기들은 저는 이제 다중의 어떤 그런 로봇 지금 기술도 아까 AI 기술도 가능하고 전기 추진 지금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저는 그게 뭔 판타지는 아니고요. 굉장히 현실적인 가능한 과학적으로 가능한 거고 그렇게 돼서 20년 걸릴 거를 지금 한 절반으로 줄인다. 이것도 굉장한 이게 그런 방법이거든요. 당장 하나를 바로 그냥 다 이렇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오늘 그 힘을 이해하고 우주에서 작용하는 이제 4개의 현관 만유인력 그리고 어떤 그 수단 이런 트랙터나 이런 방법 또 다양한 전자기장 뭐 이런 또 일렉트로스태틱 트랙터라는 거 그러니까 힘을 이용을 해 속도 벡터를 바꿔주는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한쪽으로 몰아가는 형태에서 다중 쓰레기를 캡처하는 그 로보틱 기술 지금도 가능한 그 AI 기술 등을 해서 이제 한 번에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매번 하나의 특정한 소수의 타겟에 대한 매뉴얼한 이런 프로세스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좀 자율화된 그냥 알아서 우리 집에서 진공청소기 돌리면은 알아서 운용을 하듯이 이제 또 그런 좀 생각을 해봤고요. 물론 이제 이거를 구현하는 단계는 여러 가지가 뭐 과정이 있겠지만 이 취지가 저희가 아직 안 해본 기술 그리고 인류에서 크게 지금 난제 우리나라도 지금 위성 앞으로 많이 발사하고 발사체도 많이 할 텐데 굉장히 저희하고도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랜드 퀘스트 취지에 굉장히 저는 적절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날로그식 방식에서 앞으로는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런 것과 밀접하지 않나.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게 뭐 아주 근시일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주 먼 미래의 판타지는 아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게 절실한 문제이기도 하고 지금 위성이 뭐 발사 수가 말도 못합니다. 뭐 스페이스 스타링크가 뭐 4만 기 그다음에 뭐 원앱이 또 얼마 전에 뭐 했는데 그것도 많고요. 예, 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위춘 교수님은 사실 우리나라 우주 특히 발사 분야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지도자시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어제 새벽에 발사를 더 감격스럽게 아마 보시고 또 가이드를 해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말씀 중간에 네, 3단이 분리될 때 아름답게 이렇게 그 파편들이 분출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오늘 문제 주제에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이 어제 아름답게 미세 10cm 이하를 많이 내보낸 그런 날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10cm는 아니고요. 한번 아마 이제 서브 센치죠. 한 밀리미터 그렇죠. 다는데 그게 네, 네. 간만에 보면 보입니다. 그런데 모든 발사체들이 그런 걸 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티게이션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를 절대 그 파편을 안 남기도록 하는 그 레귤레이션이 국제적으로도 많이 지금 가이드라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기술적인 한계이긴 한데 앞으로 그런 거는 좀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야 될 필요는 있겠다. 근데 어제 나온 것들이 이렇게 큰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이즈라는 거는 10cm 정도는 굉장히 큰 거고요. 아직 한 1cm 이하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약간의 또 변명을 조금 해주셨습니다. 너무 큰 건 아니다. 자, 네, 또 네, 플로우에 또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을 주십시오.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중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아까 아날로그 디지털 말씀도 주셨습니다만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AI가 어떤 식으로 잘 활용될 수 있을지 혹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다른 분들. 우주 자체가 굉장히 어쨌든 넓고요. 네, 굉장히 넓습니다, 일단은. 네, 근데 그 굉장히 넓은 우주를 그냥 우주 비행이라는 거는 사실 만유인력의 힘인데 그걸 또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유인력은 순응하는 거다. 그런데 이런 모든 디브리의 움직임이나 이게 엄청나게 초속 7km로 시속 28,000km, KTX 300km 거의 70배의 속도로 날 수 있는 건 만유인력인데 그걸 활용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그 힘을 우리가 그거를 역행하는 게 아니라 그걸 순응하면은 이제 그 힘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은 이제 그 디브의 접근성은 이제 용이해지는 거고요. 이제 AI 기술로 보면은 뭐 굉장히 뭐 다양할 수 있는데 뭐 이를 예컨대 그러한 로봇 이제 그런 이런 가령 이제 청소 로봇이라고 우주 쓰레기 제거 로봇이 어떤 그 우주 공간을 이제 여러 단계를 방문하는데 그거를 매번 사람이 일일이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언젠가는 자율화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때 이제 임무 설계라고 해가지고 어떤 디브리를 어떻게 찾아가고 경로 설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뭐 로봇도 그런 게 있듯이 우주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우주는 이제 이 만유인력 그 필드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아까 네 가지 힘들을 이해를 해서 그 미션 임무 설계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AI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파편에 이제 접근하고 이것도 아까 그 안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면 접근하면은 이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접근하면은 옆으로 힘이 반대로 힘이 생겨서 이 코리올리라는 우리가 이렇게 놀이터에 가면 동그라미 원판에서 이렇게 걸어가면은 내가 변경 방향으로 가려면 오히려 반대 90도 방향으로 힘이 받아가지고 쓰러지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듯이 이게 접근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게 상대 운동이 되게 난해합니다. 회전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은 기존은 다 지금 물리적으로 그런 거를 해석하고 저기를 설계하는데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효율이 아주 낮은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요즘은 이제 기계학습이나 이런 걸 하면 이제 그런 것도 어쨌든 지금 강화함 학습 이런 걸로 해서 또 충분히 조금 더 그런 접근을 용이하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발제자 교수님들께 조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화면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마치 AI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듯이 AI 효충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반적인 그 미션을 이제 구성할 때 어떤 부분에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AI가 더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이제 그 실제 그 미세한 파편들이 어느 정도로 흩뿌려져 있는지 그 예측을 하는데도 지금의 기술보다는 이제 AI를 활용하면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율화된 그 로봇 청소기처럼 AI 청소 로봇들이 우주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로는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로 지금을 보거나 아니면 예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가 굉장히 잘하는 게 데이터 프로세싱이거나 아니면 프레딕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앞으로 어떤 시기에 솔라 웨더도 바뀌고 그런 것들의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시기에 더 예측이 가능하고 그때쯤 움직이는 게 활용적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거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방 교수님이랑 저랑 지금 비슷한 기사인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약간 머릿속에서 약간 횡설수설 이러고 있어가지고 근데 교수님께서 우리 이정돈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질문을 사실 지금 아까도 얘기해 주셨던 조용현 연구원님이나 아니면 성지호 연구원님 학생분들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셔서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까 저 오히려 또 궁금하거든요. 성지호 학생 혹시 AI도 뭐 쓸 수 있을 게 지금 있을까요? 말씀 약간 분위기가 가수가 노래하다가 관종한 너무 궁금해. 네, 혹시 자유롭게 뭐 꼭 AI가 아니더라도 이 문제를 들으시고 나는 이런 추가적인 생각도 해봤다라는 혹시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자유롭게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갑자기 질문을 받게 돼서 좀 당황스러운데 저 사실 AI라는 분야도 잘 몰라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 보면 인공위성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궤도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거나 계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이제 뭔가 포진망을 펼치는 식으로 혹은 인공위성이 지나갈 땐 껐다가 켜는 식으로 하는 식으로 좀 바꾸면은 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손을 드신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질문이 그 AI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그거과 관련된 것도 있고 혹은 이 질문 전체에 대해서 아까 질문만 하셨는데 네네. 혹시 또 본인 나름대로 또 생각을 애드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시죠? 뭐 저는 그냥 질문 아까 드렸던 것처럼 그냥 요즘 무기용 레이저가 요즘 많이 실전 배치되고 있으니까 그런 레이저를 장착한 위성을 여러 군데 올려가지고 그리고 강력한 레이더와 함께 그 우주에 레이더를 올리면 지상에서 추적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해상도가 더 좋아지니까 그 레이더와 레이저의 조합으로 우주 쓰레기를 하나하나 쏘면 쓰레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냥 예전에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AI를 만약에 도입을 한다면 그 우주 쓰레기별로 뭐 크기나 궤도별로 그 똑같이 레이저를 쏴도
그 반응하는 양상이 다를 텐데 그런 것들의 패턴을 찾는데 AI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그냥 잠깐이나마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게 그 아까 학생이 물어본 것처럼 이 AI를 통해 갖고 이게 액티브한 셀라이트인지 아니면 이제 미션이 종료된 건지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지 수 있지 않을까. 표면에 뭐 위성에 노화된 것들을 표면을 확인함으로써. 그리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이제 질문이 약간 얼리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아까 상상도를 그려주신 게 펼침막을 촥 사실 좀 거대하게 펼쳐야 되겠죠. 뭐 요만큼이 아니라 몇 킬로짜리라든지 뭐 이렇게 상상을 마음대로 해보자면 그런 펼침막을 쫙 펼치고 거기에 전자기장을 약하게 걸어준다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얘들이 이제 끌려올 수 있게 하겠다. 이제 그렇게 상상을 하셨는데 저는 그 상상이 마치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에서 이야기했던 태양도하고 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70년대 그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다들 황당하다고 그랬지만 실제로 그게 더 이상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었듯이 충분히 가능한 상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세 분이 그 상상도를 그리기 위해서 토론을 막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토론을 하셨을 때 저걸 하려면 이걸 제일 먼저 풀어야 될 걸 기술적으로 아마 이걸 제일 먼저 해결을 해야 아마 저 상상도가 될 것 같은데 라는 세 분의 엑스퍼티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게도 생각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점에서 뭘 먼저 해결해야 그 상상도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힌트를 조금 주시면 어떨까요?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시고 네.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그 아까 말씀해주신 그 태양도 솔라세일이 그 레이저를 이용한 이제 우주 쓰레기 제거 방식의 정확히 이제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그 태양도도 이제 태양에서 오는 이제 포톤을 맞아서 모멘텀을 얻어서 속도를 올리거나 뭐 내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더 먼 곳으로 가고 싶은 그런 인류의 도전의 결과고요. 근데 이제 아주 많은 이제 성공 사례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막 손가락 몇 개로 이렇게 꼽을 만한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어려운 기술적 난제가 그런 식으로 거대한 막을 펼치게 되면은 이게 한 수십 미터에서 어떤 거는 이제 100미터 단위까지도 가기도 하는데요. 더 멀리 가기 위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부에는 이제 비행선이 있게 되고 우주 비행선이 있게 되고 그 중앙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막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제 태양빛이 와서 고르게 이제 맞아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평행하게 맞아주면 좋겠지만 약간 삐뚤어져서 맞으면은 전체가 돌기 시작하거든요. 토크가 발생을 해서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그 비행선 자체가 이 토크를 제어할 능력의 그 수용치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 통제 불능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나사라든가 뭐 아마 유럽도 실패했던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올라가자마자 막을 피고 솔라세일을 받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제 그런 자세 제어에 이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세 제어 예. 아주 좋은. 네,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실험실이 스타랩입니다. 스페이스 테스팅 앤 페이로드 센서인데 우주 소재를 만들고 스페이스 테스팅 앤 페이로드 센서의 R이라서 스타를 스타랩입니다. 만들었네요. 네, 저희 실험실 이름이 스타랩인데 카이스트 스타랩인데 그래서 저희 실험실은 우주에 보내는 모든 것은 검증을 하고 보내자가 모토입니다. 그래서 센서든 소자든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멤브레인 기반으로 하거나 아니면 본론 형태로 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모아지는 거고 어쨌든 그 안에서도 진공 분위기에 뭐 레디에이션 우주 환경의 레디에이션에 어토믹 옥시전에 UV에 굉장히 하시한 인바이러먼트인데 여기에서 그 데브리스를 저희가 콜렉트를 한다고 하면 이거 자체도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맞았을 때 이게 톨러런스가 있어야 되는 거고 오랜 시간 미션을 하면서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그 우주 환경에서의 극한 환경 자체만을 견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UV에 의해 갖고 이게 UV를 계속 맞게 되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렉서블 하던 이런 종이들도 계속 맞게 되면 이게 딱딱해지고 브리틀하게 되고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소재들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우주 환경에서 소재들이
잘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전공하시는 분야마다 조금씩 포인트가 다르네요. 네, 교수님은 어떠세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소재나 이런 쪽에 문제가 좀 클 것 같고, 저는 이제 주로 임무 설계나 이제 임무 운영 이쪽에 관심이 많은데, 과연 이걸 지상에서 어떻게 펼쳐서 이게 잘 될지를 보는 것도 지상에서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우주에서의 그런 정확한 모양이나 양태를 이제 잘 모른다는 이제 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임무나 이런 걸 운영할 때 가장 큰 두려움은 정작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개발해서 보냈는데 얘가 그냥 잘 작동이 안 돼서 더 큰 우주 쓰레기가 되면 이건 돈 들여서 이제 더 욕을 먹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주 쓰레기 제어 같은 경우는 뭐 누리호 4차 발사라던가 꼭 우주 임무들이 다 성공해야 되는 그런 임무들이지만, 우주 쓰레기 제거는 정말 성공을 해야 이게 가치가 있게 되는, 또 다른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그런 임무라서 그런 점이 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미션 설계하시는 관점에서 또 다른 고민이 있으시네요. 혹시 또 네. 이 국가 과학기술의 미래를 향한 도전적 질문인데, 무슨 어떠한 질문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국가라는 걸 앞에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우주 쓰레기를 지금 얼마나 생산을 했다고, 우리가 전 인류의 쓰레기 걱정을 할 땐가. 지금 인구는 감소되고 국가의 미래를 향한 인구 감소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해서 국가의 발전을 프로그래밍 하자는 건데, 그거는 방향이 반대가 아닌가 싶어요. 어떠한 질문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국가 미래를 향한 생산적인 미래 과학기술로 이 미래의 발전을,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로 가지고 우리가 쓰레기를 생산하자는데 이 시간과 경비와 이 인력 소모를 한다는 것은 좀 재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주 시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우주 강국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하신 이 우주 쓰레기 문제, 미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위성을 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우주 강국이 되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위성을 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우주 강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와중에 다른 나라가 갖지 못하게 될 기가 막힌 핵심 기술들이, 오늘 다 소개는 못 드립니다만 기가 막힌 핵심 기술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우주 강국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대체 불가능한 기술이 탄생될 그런 모태와 같은 질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또 저쪽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들으면서 해양 생태계 쓰레기 문제나 이제 미세 플라스틱 같은 글로벌 이슈랑 좀 연관돼서 연상이 됐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글로벌 이슈이니만큼 국제적인 공조나 재원 확보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나가더라도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키를 잡고 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과학자이시니까 이제 그런 연구 분야에 집중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방향성을 좀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글로벌 이슈에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이슈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예,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국제 문제 답변을 요구드린 건 혹시 주무실까 봐. 예. 그 국제 문제인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부진했던 게 맞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고, 그 문제인 거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국제 기구든 뭐 국제 우주 관련된 모든 이제 기관들이 인식은 하고 있으나 해결하려는 이제 뚜렷한 그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거는 억제책입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올라가는 이제 우주 비행체가 스스로를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1차적인 억제책이고요.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어저께
방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나라도 그 쓰레기에 어느 정도 이제 또 기여를 해버렸는데 발사체한테도 뭔가 억제책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희가 많이 했었던 뭐 공병 주기라든가,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쓰레기는 자기가 해치우는 그런 식의 뭐 발사체가 올라갈 때는 뭐 일정 비율을 그런 뭐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기구에다가 돈을 납부를 하고 올라가든가, 아니면은 발사체가 스스로 올라갈 때 뭔가 저희가 말한 그런 어떤 미래에 있을 그런 청소 뭐 비행체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거를 가지고 올라가게 한다던가 하는 식의 여전히 근데 아이디어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근데 이제 기술들도 아직 많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은 미리 확보를 해놔야 나중에 이제 정말로 그 우주 탐사가 막히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게끔 계속해서 준비를 해 나가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아마 방희춘 교수님께서 저희 멘토분께서 더 많은 정책 분야 쪽으로는 아이디어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감히 작은 레벨에서 생각해 본다면 항공우주 쪽으로 저희 기본적으로 ASTM 스탠다드나 ISO 스탠다드나 KS 스탠다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우주 쓰레기에 대한 그러한 규정이 아직은 없는 거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그러한 뭐 ASTM이나 ISO 스탠다드에 만든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이바지를 할 수 있게끔 작은 분야라도 같이 처음부터 참여해갖고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KS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방 교수님께서 이미 우주항공청과 굉장히 긴밀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그쪽으로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또 네. 방 교수님께서는 제가 나중에 종합적으로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예. 아까 전에 그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질문을 이렇게 우주 쓰레기라는 걸 예를 들어서 이제 하게 됐는데, 또 다른 고민이 이제 질문 자체가 과연 이 심각성을 드러내거나 이제 생산성을 드러낼 수 있는 질문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내일 당장 차에 내비를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 GPS라는 기술을 우리가 더 이상 못 쓰게 되면 이제 세상이 어떻게 이제 뒤로 갈까? 이런 것에 대한 질문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제 조금 더 이 문제가 단순한 우주 쓰레기 문제가 아니고 좀 심각한 인류의 이제 미래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방 교수님께 마지막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이제 정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그 방 교수님께서는 지금 4차 발사까지 또 보셨고, 또 앞으로 또 5차, 6차가 또 계속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5차, 6차뿐만 아니라 그 다음까지도 지금 계속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세 분 젊은 학자분들께 제시해 준 질문의 중요성을 한 번만 랩업을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우주 발사 분야의 우리 국가적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 기회에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시고 맺은말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그 우주 지금 이번에 나로 누리호 죄송합니다. 4차 발사고요. 이제 반복 발사가 6차까지 갑니다. 6차까지 가는데 지금 일각에서 그 차세대 발사체라고 이제 훨씬 더 그 재사용 발사체로 이제 우리도 스페이스X처럼 그 계획이 아마 12월쯤에 확정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제 공백이 좀 생깁니다. 차세대 발사체가 2032년도인데 그러면 누리호가 1차까지 끝나면 공백이 몇 년이 되다 보니 그것도 또 이제 산업체 그런 고용도 문제가 돼서 아마 그 중간에 또 갭필러라고 하는 이제 뭐 8차, 9차도 아마 갈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됐어요. 예,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그 발사체의 그런 민간 주도에 시작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우리 청중분 중에 그 국제적인 공조에 대해서 이미 IADC라고 국제 그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좀 멤버 회원인데 좀 늦게 참여했어요. 예, 그래서 이미 이제 그 다른 나라들이 그 카탈로그 모든 디블에 대한 정보를 서로 뭐 컨트롤도 하고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 정보를 지금 받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주라는 것도 그 하나의 국력이고요. 예, 그 힘입니다. 외교력이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냉엄한 현실이고요. 뭐 이를테면 이제 지금 뭐 우리가 뭐 미국이 달 탐사를 하는데 뭐 우리가 지금 그걸 달을 왜 해? 그러고 우리가 빠져 있으면은 미국이 달에 가서 기지를 진단 말이죠. 기지를 지고 자원을 채굴해서 이건 우리 거다.
거기다가 그러면 기지의 그 점유권을 주장했을 때 과연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그거를 뭐 대처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왜 우리가 우주를 해야 되고 이 냉엄한 국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없는 우리가 생존의 문제고 우리 국가의 미래에 지금 어제 뭐 그 누리호 발사가 4차 발사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좀 이 어려운 상황에 좀 새로운 그 활력의 모멘텀을 제공했기를 좀 그 분야 종사자로서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예, 오늘 아까 제가 또 모두에 제가 오늘 현장에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인사를 까먹었습니다. 예, 이정도 교수님께 네. 오늘 저 대신에 또 진행을 맡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 좋은 또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주 쓰레기의 필요성은 단지 그게 한 나라의 문제도 아니고 또 우리가 어떤 뭐 자원의 낭비도 아닐 뿐더러 저는 이게 우리가 이거를 하면은 진짜 우주 선진국이 되고 국가가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꼭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금 만면의 미소를 띠고 말씀하시고 지금 박사님도 잠을 못 주무셨지만 만면의 미소를 띠고 계신데 저는 그 카운터 팩추얼로 발사가 안 됐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러니까 표정이 아주 안 좋으실 뻔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여기 정중에 계신 분들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 분들 이제 대한민국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세계를 주도하는 단계로 가야 합니다. 그런 단계에 가기 위한 문제에 가장 적합한 이그젬플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음 질문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토론을 통해서 우리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시야가 넓어지고 가슴이 뛰는 그런 경험을 하셨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강 교수님 감사합니다.